이제 인공지능 세미컨덕터 파트에서 이런 격언이 있어요. 한 명의 똑똑한 천재보다는 네. 100명의 초등학생이 더 낫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주제는 AI 시대 반도체 너무나 핫하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 핫하죠. 뉴스에도 매일 나오고 너무 핫해요. 젠슨 황 형님 있습니까? 엔비디아? 아니, 한 1년 전에 대표님이 사라고 이렇게 언저리를 주셨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삼전에 너무 많이 물려있는 관계로 그 티켓을 잡지 못했어요. 네,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반도체들 거기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임경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임경근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되게 중요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타쉽 발사랑 정말 관련이 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데 미국 나사에서 화성으로 탐사선을 보냈었는데 어이없이 추락을 했어요. 맞아요. 어이없이 추락을 했었죠. 네. 어이가 없었다고요? 어느 정도 어이가 없냐면 잘 출발했어요. 네. 화성까지 갔어요. 화성에서 갑자기 바닥으로 그냥 추락했어요. 왜 추락했을까? 뭔가 저기 기분이 안 좋았나? 나온다. 아! 표준에 관련된 거니까 어. 표준 그 뭔가 미터를 오류가 났었나 보네. 그렇죠. 맞습니다. 음. 지금처럼 스타쉽이 지금 관성으로 돌고 있잖아요. 네. 무게랑 속도에 따라서 밑으로 떨어지냐 아니면 궤도를 탈출해서 밖으로 나가냐 아니면 궤도를 계속 돌고 있느냐 결정이 되는데 그때 파운드랑 킬로그램이랑 혼용되면서 그 무게를 잘못 계산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실제보다는 덜 수치를 넣으면서 속도가 떨어지니까 화성의 중력으로 끌려 들어가서 바닥으로 꽝 몇 조가 날아갔죠. 이만큼 단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원래 파운드 많이 그렇죠. 쓰죠. 파운드, 온스 이런 거 쓰고 맞아요. 인치, 피트, 마일 쓰고 야드 쓰고 아이, 에이, 스타쉽은 표준 쓰고 있습니다. 표준 쓰고 있습니다. SI 쓰고 있습니다. 흐뭇합니다. 네. 뭔가 표준이 뭔데요? SI 단위계라고 해서 국제 단위 체계라는 프랑스어인데 인터내셔널 시스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런 뜻인데 그걸 이제 7가지 단위 체계를 저희가 이렇게 정해놓고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동일하게 쓰자 약속을 네. 했는데 말 안 듣는 나라가 좀 아직 영국, 남았어요. 미국이 있죠. 네. 그래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그렇게 중요한 단위를 얼마나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느냐 이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사님은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죠? 저는 반도체 그 중에서 이렇게 유연한 소재인 유연 반도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스크린 이렇게 접히고 유연하게 바뀌는. 반도체는 네. 딱 보면은 칩이 단단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유연하게 만드는. 칩을 유연하게 만든다고요? 말랑말랑하게 만들 수도 말랑말랑하게. 있고 접히고 아니면 늘어나게도 만들 수가 있고 늘어난다고요? 네, 그렇죠. 먹을 수도 있고요. 먹는다고요? 먹는 반도체도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될 텐데? 잘 됩니다. 네네. 된다고요? 네, E-double semiconductor라고 와.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면요. 나오죠. 시작하자마자 나옵니다. 이거를 네. 물론 이제 그 현명한 우리 구독자들께서는 샀다고 봅니다. 네. 안 살 수가 없지. 저 10년 전부터 이렇게 올랐는데 그렇죠. 꾸준히 올랐고 지금 거의 11,000%.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110배야, 110배. 작가님 거 보면은 저 자주 보거든요. 아, 팬입니다. 그분 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엄청 투자를 많이 했대요. 맞아요. 엔비디아는 진짜 엄청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엔비디아 아마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한 최근 엄청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 반도체 칩을 독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회사. 네. 그렇기 때문에 독점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가치가 오르고 있고 주식이 일반적인 수요 공급 곡선이랑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왜 그렇게 요즘에 반도체 칩 이슈가 되냐를 보면은 단적인 예로 해무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이라는 회사, 네.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네. 이제 물류를 어느 정도 장악했고 물류 센터를 거진 다 지었다고 해서 이제 돈 뽑는 일만 남았구나 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해무라는 회사가 두둥. 두둥 나오면서 연일 뉴스에 나왔었죠.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문제예요? 네, 어떤 일인가 보면 사실 물류라는 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류 비용이라는 거를 절약하지 않으면 사실 물건을 싸게 팔 수도 없고 소비자들이 더 이제 외면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가진 테크닉,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동화 시설, 로봇이 저런 식으로 옮긴다거나 많이 주문되는 것들은 이제 빨리 동선을 있게. 해놓고 이제 뒤에 들어오는 것들은 뒤에 쌓아놓고 이런 식으로 최적화로 움직일 수 맞습니다. 있도록. 최적화가 잘 될수록 비용을 아낄 수가 있고 기업이
기업의 이윤이 늘어난다. 중국 기업인 테무가 했던 것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SNS를 분석하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사실 그게 정량화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이걸 수치로 바꿔가지고 그 수치에 따라서 어떤 상품이 내일쯤 주문이 100개 들어올 거야. 1년 뒤에는 10,000개가 될 거야. 이걸 예측을 해야 되는데 SNS는 사실 그게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우리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기존에 있던 그림, 사진, 글들 읽어서 데이터화하기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감성, 요즘 이 스타쉽이 발사되고 미래미래한 감성일 때는 내일쯤 되면은 미래미래한 선글라스가 많이 팔릴 거야. 아. 그러면 그걸 미리 주문을 해놓고 개당 1센트에 파는 거죠. 아. 그게 이제 테무 전략입니다. 우와. 그러니까 미리 빵 터질 걸 예측을 예측해서 하고? 네. 구매를 미리 해놓는다. 미리 땡겨놓고. 지금 여러분 이제 인스타를 들어가면 네. 아, 스타쉽 거진 성공했음. 그러면 이제 그 수집을 합니다. 아 내일쯤이면 스타쉽 프라모델이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겠구나. 그럼 우리가 이걸 싼 값에 대량 구매해서 소비자한테 비싸게 팔아야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란 거는 기존의 산업이랑 전혀 다른 뉴 비즈니스, 뉴 모델을 만든다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기업은 그 부분을 이제 따라가야 되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생각을 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안 할 이유도 없고 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1센트에 팔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나타나는데 나는 여기서 1달러에 팔고 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이제 중냐 사냐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걸 산업화에 이렇게 이용하는 과정을 우리가 인공지능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네, 인공지능 산업을 갈수록 이제 니즈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인공지능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반 사항이 이제 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를 보면은 가장 먼저는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산업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급격히 와. 발전하고 있다. 마치 그냥 스카이 로켓팅을 하고 있다. 2년 만에 거의 2배가 됐네요. 마치 이제 스타쉽처럼 아주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산업. 저거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좀 시설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센터. 이제 전 세계에서 모든 기업들이 각자 자신의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합니다.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수치를 만든 다음에 예측하기 위해서죠. 옛날에는 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큰 대기업 정도만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맞습니다. 모든 기업이 저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거의 거의 모든 산업에서 기존에 들었던 모든 비용들을 AI 기술을 이용하면 다 줄일 수 있다. 그러면은 안 쓸 이유가 없고 안 쓰면 도태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데이터를 쌓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쌓아놓고 처리하기 위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렇죠. 데이터 센터라는 건 사실 전기 먹는 하마죠. 거기에는 정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발열도 매우 심하고요. 그 온도를 낮추기 위한 시설들, 심하면 물에 담궈서 바다에 담그는 그런 연구도 되고 맞아요. 있고 또 이제 식히기 위해서 또 많은 전력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이슈되는 거는 이제 전력 부족 그리고 또 전선 부족 이런 것들이 연일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예측을 했었죠. 미래에는 전력 부족이 굉장히 더 심해질 것이다. 네,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또 요즘에 구리값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죠. 네. 전선이 부족하니까 전선을 구하지 못해서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 지금처럼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권역별로 갑자기 정전이 돼버린 경우.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전선인데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해결 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어느 한 기업이나 나라가 독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구리선 만드는 거는 물론 중요한 기술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가지고 있고 전력 같은 경우도 부족한 건 맞지만 또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무언가가 그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독점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아까 우리 첫 장을 기억하면 됩니다. 독점하면 돈을 벌겠죠.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이 왜 9시 뉴스에 계속 나오냐? 반도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반도체 전쟁이라 할 정도로 그쵸. 반도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칩5라고 하는 것도 작년에 나왔었고 또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점차. 맞아요. 이게 단순히 수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총성 없는 전쟁처럼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맞아요. 이렇게 뭐가 문제냐를 봤을 때 AI 인공지능 기술이 점차 중요해질 거는 뻔한데 요거 핵심 기술이 뭘까 봤을 때 이 반도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특정 기업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무기화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된 거죠. 저 많이 보던 분이죠. 네. 샘 알트먼. 맞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처럼 되냐 마냐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드는데 AI 반도체가 계속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왼쪽 보시는 것처럼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한 군데. 그래서 그 칩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젠스만 형님이 그냥 이제는 AI가 활성화되면서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진짜로. 맞습니다. 네.
그 기업을 소유하지 못한 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국력 자체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샘 알트만 같은 분들은 아예 그럼 독점 체제를 깨겠다. 내가 기업을 만들어서 내가 칩을 만들 테니 나한테 돈을 다오. 얼마 안 돼. 한 7조 달러만 줘. 7조 달러. 9천조만 줘. 9천조. 예.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600조 정도 되는데 그 와. 애플이랑 MS 합친 금액보다 이제 많죠. 네, 그러니까요. 와. 그 독점 체제를 깨기 위해서는 아예 저런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한테 투자해라 할 정도로 독점 체제가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그거를 기술을 좀 개발해야겠다는 니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반도체가 지금까지는 하나의 특수한 기업에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미래 반도체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일부분일 뿐이에요. 나머지 뭐 양자 컴퓨팅, 네네. 유로모픽, 그다음에 뭐 랜덤 컴퓨팅, 우리 미래에 개발될 수 있는 기술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차세대 컴퓨팅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럼요. 며칠 전에 한국에 왔었죠. 삼성이나 하이닉스 업체랑 이제 만났었고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완성이 될지 저 금액이 블러핑인지 아니면 정말로 넘을지 그거는 모르지만 지금 샘 알트먼이라는 사람이 아예 칩을 만들겠다, 칩을 만드는 공장부터 설계까지 내가 다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AI 반도체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그게 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이제 이 부분을 알아야 여러분이 이제 주식을 할 수 있다. 저걸 모르고 지금 기술주에 들어간다는 거는 좀 무리다. 보시면 이제 디자인이 있고 매뉴팩처링이 있고 칩이 있습니다. 네. 디자인은 말 그대로 설계, 그림을 잘 그리는 거죠. 그다음에 네. 매뉴팩처링은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이제 생산하는 쪽이라 보시면 되고 칩은 마지막 완성품을 만드는 단계, 패키징까지 해가지고 마지막에 소비자한테 넘기기 전까지 단계를 네. 만드는 거라 봅니다. 보시면은 디자인에 엔비디아가 들어있죠. 근데 매뉴팩처링은 없어요. 그 업체가. 그럼 만들지는 않아요. 그렇죠. 설계사무소 역할을 엔비디아가 하고 있고 네. 네. 그다음에 그거를 시공사한테 넘기죠. 넘기는 거죠. 시공사가 이제 도면을 보고 만들어주죠. 네. 근데 도면을 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마감이, 어. 외장재, 뭐 단열, 뭐 이런 것들이 사뭇 다릅니다. 네. 그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챙겨서 딱 완성품을 만드는 걸까지 하고 있는 거죠. 네. 거의 독점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고 그게 혼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 같은 건 TSMC 같은 대만의 업체한테 맡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삼성이랑 TSMC, 이제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여기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주고받는 게 필요한데 네. 특정 나라한테는 주지 않겠어. 내가 이게 좀 요즘에는 잘 나가니까 너희한테 공급하지 않겠어. 아니면 너희 제품 반값에 넘겨. 이런 것들이 보편화가 지금 돼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각국의 대통령들까지 모여서 공장을 우리나라에 지어요. 이런 식의 모든 정책의 상황까지 아주 복잡하게 엮여 있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도 좋은 매뉴팩처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이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에 매우 강자죠.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미래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기술의 일환에서 우리가 인공지능 반도체 뭐가 핵심이고 뭐가 이제 앞으로 미래일까를 한번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한번 이제 구조를 한번 보시면 간략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이제 로직이 있고 네. 그 옆에 이제 HBM이라고 하는 부품이 이렇게 네. 붙어 있는 거 볼 수 네. 있습니다. 로직은 말 그대로 연산을 할 수 있는 뭔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값을 내놓을 수 있는 네. HBM은 그 옆에서 계산된 값을 저장을 하고 다시 불러와서 우리가 또 계산에 쓸 수 있는 그렇죠. 연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이라든지 아니면 연산을 해놓은 값이라든지 이런 거를 필요할 때 꺼내 써야 되는데 거기가 바로 HBM이라는 맞습니다. 메모리. 기존에도 메모리와 연산이 있었어요. 거리가 멀고 저장하는 시간, 프로세스하는 시간이 달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 기존에 연산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이런 AI, 빅데이터라고 할수록 이제 동시에 연산을 하는 게 중요해요. 네. 우리가 병렬 연산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기존의 시스템은 계산을 하고 저장했다가 다시 불러오고 저장했다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제 저희 어머니는 현금 필요하실 때 은행 가십니다. 집에서 돈 필요할 때 은행을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인터넷 뱅킹을 하죠. 네. 앉아서 할 수 있죠. 동일한 돈이지만 우리는 몇 초 만에 돈을 여기로 옮기고 저기고 할 수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은행을 가서 한나절이 걸리는 거죠. 요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제 기존의 시스템은 데이터를 쌓아놓고 다시 불러오는데 은행 같이 갔다 왔다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바로 옆에 두고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하듯이 바로 이 값을 손쉽게 불러넣을 수 있는 그 우리가 고대역대 메모리라고 해서 HBM이라고 부릅니다. High Bandwidth
메모리. 맞습니다. 네. 네. 좀 상세한 설명이 돼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기존의 GDDR을 보는 부분이 왼쪽, 그다음에 HBM이 오른쪽. 왼쪽이 이제 은행을 가야 되는 거, 오른쪽이 그렇죠. 인터넷 뱅킹 하는 거. 맞습니다. 네. 보라색으로 GPU가 이제 로직입니다. 연산을 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메모리가 저렇게 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핀 개수, 입출력 할 수 있는 하나의 도로라고 보면 되는데 그 도로가 거기는 32개 정도가 있었어요. 32차선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HBM을 가면 핀 개수가 1024개예요. 그러니까 1024개의 도로가 나 있는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아까보다 훨씬 많아졌죠. 네. 그럼 동시에 1024개의 각각의 정보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할 수 있는 병렬 연산을 할 수 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한 층이에요. 그렇죠. 한 층으로 돼 한 있죠. 층이 돼 있고 32개의 문어발 같은 핀이 옆에 이렇게 양옆에 있어서 우리가 막 반도체 칩 사진을 보면 거미다리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이제 핀인 거죠. 근데 HBM으로 가면 그것들을 이렇게 수직으로 적층을 해서 쌓아놨어요. 각각의 핀을 수직으로 쌓으면서 어떻게 해야 연결되는지를 좀 복잡하게 설계를 해야겠죠. 이제 네. 고급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건 한데 그 고급 기술을 이용해서 많은 핀 개수 그리고 많은 병렬 연산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핵심 기술이 뭐냐 봤을 때 이런 수직, 그다음에 적층, 3D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요한데 그 기술을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개발을 통해 가지고 HBM을 잘하는 기업이 이제 SK랑 삼성. 오. 네. 또 이게 단순히 쌓는 게 아닌 게 우리가 건축이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저렇게 아까 오른쪽 그림을 좀 자세히 적어 놓은 건데요. 네. HBM은 우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서 핀 수를 엄청 많이 늘려놨다. 수직 적층을 하게 돼서 우리가 이거를 구현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이 부분을 이제 보면 제가 요즘에 좀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어. 네, 집 찾으러라든가 몇 번 이제 구경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몰랐던 세계가 있더라고요. 단독주택, 아파트, 전원주택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다 이렇게 건축비가 얼마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1층짜리 단독주택을 짓는 건축비가 면적마다 다르지만 한 2억이라고 저희 가정을 해봅시다. 네, 한 채를 짓는데 2억인데 2층짜리, 3층짜리 짓게 되면 이제 선형적으로 증가를 해요. 네. 건축비가. 그래서 한 50층까지는 이렇게 층수에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50층이 넘어가게 되면 그 규칙을 따라줄 수가 없어요. 더 급격하게 증가를 해요. 우리가 롯데타워 123층이죠. 건축비가 3조가 넘게 들었습니다. 1 곱하기 123을 하면은 보통 한 200억 원, 300억 원에서 놀아야 될 것 같은데 공이 2개가 더 붙게 됐죠. 네. 왜 그럴까? 봤을 때 이제 건축으로 비교를 하자면 50층 이상이 되면은 사실 기존 건축 방식을 쓸 수가 없어요. 타워라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아파트 방식이 아니라 타워 형식으로 건축을 지어야 돼서 건축비가 훨씬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한 층, 두 층 쌓았을 때 그 금액이 선형적으로 증가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두께 이상이 되면 더 고급 기술, 또 고급 재료 이런 걸 써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 되겠죠. 그만큼 또 수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이게 굉장히 몇 기업만 할 수 있는 아주 핵심 기술이 됐고 지금 현재는 이제 232층 랜드 같은 경우는 저게 총 높이가 와, 진짜 빌딩 같다. 빌딩 같죠. 어제 뭐 저게 총 이제 1mm가 안 됩니다. 1mm. 232층인데 1mm가 안 되는 안 거예요? 됩니다. 이 사실 기판까지 포함한 거라서 기판 빼고 나면 더 작아요. 와. 저 기판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거를 만듭니다. 셀 수도 없는 많은 공정을 해야 우리가 이제 USB 하나 나오는 거죠. 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기술이구나. 그렇죠. 와. 그래서 이제 저렇게 수직으로 쌓는다는 거는 동일 면적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메모리 업체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사용되었어요. 우리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 FET 아니면 핀팻 이런 것들이 이제 용어들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존의 왼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수평 구조의 어떤 트랜지스터 스위칭 역할을 하는 하나의 단위 부품인 트랜지스터가 플래너한 구조일 때는 저 플래너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면적이 많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저거를 수직으로 그다음에 3차원 구조로 이렇게 핀팻이나 게이트 올 어라운드 팻으로 만들게 되면 동일 면적상의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꽂을 수가 있는 꽂을 수가 있고 직접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말은 더 고성능으로 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저거를 게이트 형태를 3차원으로 바꾸면 해서 효율이 좋아집니다. 아, 전력을 적게 먹는 거군요. 맞습니다. 더 저전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성능은 좋아지는데 소비 전력은 더 떨어지게 되는 아주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인 거죠. 메모리에서는 이미 많이 개발이 됐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가 아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비메모리 분야까지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해요. HBM이 메모리이긴 하지만 이제 AI 기술에서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까지 적용을 시켜서 AI 반도체에도 우리가 이제 기술을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전략인 거죠. 네. 근데 그러면은 원래 이 기존에 했던 방식은 막 차들이 뭐 100차선이 있었을 때도 문제가 분명 있었을 테지만 네. 만약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1000개의 막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매연도 있고 막 약간 부작용이 있지 않아요? 아, 정확한 지적이에요. 역시 랩장님. 이제 인공지능 세미컨덕터 파트에서 이런 격언이 있어요. 한 명의 똑똑한 천재보다는 네. 100명의 초등학생이 더 낫다. 어.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명의 똑똑한 천재를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연산 속도가 빠르고 성능이 좋은 CPU를 넣는 게 연산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발전되어 왔었는데 네. AI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는 다 병목일 뿐이야. 그럼 이제 초등학생 100명을 앉혀놓고 연산시키는 게 AI에서는 더 낫다. 그런 격언 때문에 HBM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잡해지잖아요. 또 네. 아까 32개의 핀이었을 때보다 지금 1000개가 넘는 핀이 됐으니까 각각의 핀에서의 연산 능력은 떨어져 있어요. 점점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감안하고 나서 AI 기술에서는 이게 더 낫다지 이게 완벽한 이상적인 형태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다 밸런스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HBM 능력이 좀 더 올라가야겠다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HBM4를 만들어서 초등학생보다는 이제 중학생으로. 네, 100명의 중학생 이렇게 이런 전략을 하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또 GPU는 또 그만큼 또 발전을 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그럼 난 더 똑똑해질게 그러면 그럼 100명의 고등학생이 등장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HBM이 다음 세대로 가는 전략이 저렇습니다. PIM이라고 하는 기능을 좀 더 넣어서 네. 프로세싱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퍼포먼스는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에너지 컨섬션은 더 떨어져 있는 차세대의 HBM이 되겠죠. 고성능 저전력인데 이걸 우리가 수직 기술로 만들 수가 있다. 수직 저층을 더 정교하게 하고 동일 면적에 더 많이 쌓게 되면은 능력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거는 하나의 그냥 시스템일 뿐이고 기존에는 이제 차세대 반도체라고 부르는 우리 양자 컴퓨팅이나 네. 유로옵틱이나 아니면 랜덤 컴퓨팅 같은 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아직은 개발 중이고 사실 표준형은 그 양자 컴퓨팅에 좀 특화가 되는 기간입니다. 개발되면 이거는 뭐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아직 좀 갈 길이 멀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을 너도 나도 지금 찾고 있는 춘추전국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이 수직 구조를 더 이용을 해보자. 더 이용을 해보자. 네, 수직 구조 막 좋은 거 알겠어. 싸우면 좋다는 거 알겠고 좋은 게 알겠는데 그럼 그 다음은 뭘까? 제가 하고 있는 건 좀 더 말랑말랑하고 늘어나고 먹을 수 있고 그런 재료로 수직으로 쌓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컴퓨터의 능력이 좋아지고 AI 연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에 썼던 서버라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기존에는 다 수집해서 그걸 연산해가지고 우리한테 결과값을 딱 주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AI 기술 중에 이제 뉴로모픽 같은 경우 그건 그냥 데이터로부터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모두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말단에서 다 결과값을 그대로 내놓을 수가 있어요. 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학습 이론입니다. 이런 AI 뉴로모픽 같은 반도체를 와치나 피부에 붙여놓거나 아니면 뭐 안경에 심어놓거나 하면 빅데이터를 학습을 통해서 그냥 쉽게 결과값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와. 그냥 얘기만 들으면 약간 사람이랑 비슷해지는 느낌이네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대학교까지 배웠어.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그게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어서 맞습니다. 아예 막 무슨 메모리 담당하는 게 커져야 될 필요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인 맞습니다. 것 같은데. 학습이라는 거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결과값이 안 좋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더 정교하게 기계적인 학습을 통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놓으면 안에 알고리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갑자기 그냥 말도 안 되는 퀄리티의 결과값을 내놓기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걸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많은 과학자들이 그걸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 말단에서 그 모든 연산을 다 해버리고 결과값만 내놓을 수 있는 게 된다면 굳이 클라우드 이렇게 서버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지금 와치에서 모든 걸 계산해서 우리한테 주면 그러면 이 말단에 있는 컴퓨터가 얇고 뭐 늘어나고 피부에 붙일 수 있는 컴퓨터인데도 훌륭한 결과값을 내놓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 AI 그다음에 이 유연한 컴퓨팅의 최종 목표인 거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각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빠이. 빠이. 감사합니다. 돈가스가 미래야.